안녕하세요. 교육진담 수요 독서 시간입니다. 이거 저희 마스크 써야 될 것 같아요. 사회적 그 부분 때문에. 지금요? 아니요, 제가 상징적으로 쓰겠습니다. 다들 네. 이제 건강하시니까 제가 상징적으로 우리 사회가 이렇게 경계해야 된다라는 취지에서 제가 힘들지만 저희 경기하시는 거 아니죠? 경계하는 거야. 힘들지만 근데 요즘 마스크를 내가 생활화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또 익숙해지니까 또 익숙해지더라고요. 맞아요. 그런 어쨌든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 2차 유행이 좀 시작되는 것 같아가지고 경계심 차원에서 한번 마스크를 쓰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책은 먼저 소개부터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나 이러다 정리될 것 같아. 이 교육진단 구성원들이 이 사람이 지금 요즘 아프고 난 다음부터 좀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 좀 할 것 같아요. 저는 수요 독서 시간 진행을 맡고 있는 민우입니다. 책 배달부 곰 선생입니다. 네, 최쌤입니다. 네. 다시 한번. 맞아. 이 소개를 자꾸 안 하려고 그래, 그죠? 사람이 그러면 안 되는데. 자, 오늘 책도 굉장히 재미난 책이죠? 네. 오늘 책은 비밀 독서 동아리라는 책. 네. 동시 출간이라는 걸로 딱 저기 써 있네요, 그죠? 네. 자, 한번 소개해 주셔야죠. 네. 이분 퀵 서비스 들어가겠습니다. 네, 여러분의 기억 속으로 책을 배달해 드리는 2분 퀵 서비스 비밀 독서 동아리 시작하겠습니다. 네네네. 알겠습니다. 1983년 현숙은 어머니의 반대를 무릅쓰고 아버지의 도움을 받아 집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국립대 영문과에 진학합니다. 첫날부터 정문에서 전두환 정권에 반대하는 시위대를 마주치고 최루탄 냄새를 맡으며 대학 생활을 시작합니다. 잘생긴 학보사 편집장 오빠 훈의 손에 이끌려 탈춤 동아리에 가입하고 그의 소개로 독서 모임에 참여했는데 실제로 그곳은 정부에서 금서로 지정한 책을 몰래 공수해 와서 읽는 독서 동아리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5월 광주에서 일어났던 일의 진실에 관한 비디오를 보고 전단지를 만들고 시위용 화염병을 제조하고 동아리에서 함께 읽는 다양한 책에 푹 빠져 캠퍼스의 나날을 보냅니다. 재밌어요. 네. 네. 자. 하지만 이런 활동을 정부가 그냥 내버려 둘 리가 없겠죠. 경찰과 안기부의 요원들은 교내에서 시위에 참여하는 학생들을 끊임없이 감시하고 체포하고 고문합니다. 설상가상으로 동아리 선배 지후가 체포당해서 자주적이고 평화로운 통일을 위하여 라는 김일성의 글을 읽고 있었다는 사실까지 발각돼 해체될 위기에 처합니다. 주인공 현숙도 안기부 요원의 조사를 받게 되죠. 이에 맞서서 동아리원들은 지후를 석방하라는 시위를 준비합니다. 동아리원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나라는 독재에서 완전히 벗어난 것일까요? 저자의 직접 경험을 배경으로 1980년대 한국 대학의 풍경을 그려낸 영문 그리고 한글 그래픽 노블 김현숙과 라이언 에스트라다의 비밀 독서 동아리입니다. 네, 뭐 이런 취지의 어떠한 내용들이 많이 있죠. 예. 네. 안기부 이거 오랜만에 들어보네요. 지금은 국정원입니다. 국정. 그렇죠. 국가정보부, 중앙정보부였었죠. 박정희 정부 시절에 중앙정보부였다가 국가안전기획부라고 해가지고 안기부로 바뀌었다가 국정원. 그러니까 아주 이제 용어가 맞아요. 80년대 안기부 맞거든요. 네. 이런 책은 뭐 여러 가지 경험담이나 혹은 소설로도 이제 찾아볼 수 있는데 이 책이 좀 특이할 만한 거는 영문 그래픽 노블이었다라는 점이 조금 신선해 보였습니다. 한국의 80년대와 87년 6월 항쟁이 하나의 어떤 민주주의적 흐름, 사실 우리나라 헌법 정신에 나름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서구 민주주의 체제 내에서도 이제 받아들여지고 있는 세계적 흐름의 한 모습이 아닐까 싶네요. 예. 여기 화염병은 안 만들었어도 좋았어요. 예. 폭력적이거든 이게. 이게 이제 레지스탕스가 썼던 거잖아요. 프랑스. 예. 제주 기법 알아요? 그 비율을 아는 사람들만 안다 그러던데. 에이, 쉬워. 예. 쉽습니다. 알코올과 신나를 적절한 비율로 섞어야. 알코올 아니에요. 휘발유. 휘발유. 휘발유 신나 3대 1입니다. 네, 근데 이게 신나라고 하는 게 너무 유독성 물질이에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되게 위험한 거고 이런 거는 사용 안 하는 게 좋죠. 네, 폭력적이니까. 네.
자, 얘기하시죠. 저는 저기 이 시대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런 선배들을 이렇게 보고 이렇게 얘기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잠시 스스로 혼자서 추억에 잠기면 됩니다. 예. 아니 왜 그랬을까? 그러니까 이게 이 시기에는 대학을 딱 들어가면은 대학교 정문에 이렇게 광주 항쟁의 사진전을 이렇게 쫙 펼칩니다. 신입생이 딱 들어가자마자 80년 광주 때 있었던 민주항쟁 때 희생자들의 어떠한 사진들을 쭉 보면서 노래를 쫙 깔아줍니다. 이렇게 선배들이 노래를 쫙 이렇게 부르면서 교문을 지나가야 돼. 신입생이 교문을 지나가면은 사진이 쫙 깔려 있고 막 선배들이 막 음숙하게 노래를 불러 막. 그럼 뭔가 죄인이 된 듯한 기분이 들면서 이렇게 왠지 한번 알아봐야 될 것 같고 그렇게 이제 책을 읽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제 이분의 글을 읽었다고 하는데 김공공님의 글을 읽었다고 하는데 보통은 이제 자본론 같은 책 그러니까 그런 책들을 좀 많이 읽었다고 볼 수 있겠죠. 자, 이 책은 이제 이런 내용들이다. 네. 근데 이게 한미 동시 출간이네요.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번 주 그 책 예고할 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미국의 청소년 도서관 협회의 추천 도서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특이합니다. 자, 이종 보통 키워드로 넘어갈까요, 그럼? 네, 제가 꼽은 이종 보통 키워드는 남영동 대공분실입니다. 네, 책 초반에 이 장소에 대한 언급이 있어가지고 갖고 왔는데요. 저는 예전에 혼자 놀러 갔었는데 좋았어요, 되게. 경험상. 네. 지금은 좀 바뀌었는데 일단 이 장소가 남영동, 당연히 서울역 뒤쪽에 있는 남영동에 있고요. 1987년 1월 14일 박종철 군이 물고문을 당하던 중 사망했던 곳입니다. 이때 당시에 서울대학교 언어학과 3학년, 불과 23살이었는데요. 유명한 말이 있죠. 탁친이 억하고 죽었다. 네, 그렇죠. 이거 영화에서도 많이 나오죠. 네, 만화 같은 데서도 많이 나오고 이것이 이제 6월 항쟁의 도화선이 되기 때문에 근데 사실 저는 이 사건 자체를 알고 갔다기보다는 이 건물이 이제 건축가 김수근이 지었다라는 이유만으로 찾아가 봤던 겁니다. 이곳은 원래 치안본부 대공보안분실로서 1976년 10월 2일 건축가 김수근이 만들었고요. 근데 이 김수근에 대한 평가가 굉장히 높죠. 한국에서는 현대 건축의 선구자 중 한 명으로 꼽히기도 하는데 저는 그 전까지 굉장히 좋게 생각했었어요. 이걸 알기 전까지는. 왜냐하면 건물들이 너무 아름답고 그래서 근데 알고 보니까 이런 건물도 지었었네. 라는 것도 알게 되었고 또 5.16 군사 쿠데타의 주도 세력과 막역했다는 사실 그리고 이들의 후원으로 대규모 공공 프로젝트 작업을 많이 했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가보면 지금은 조금 바뀌었다고는 하는데 제가 한 4, 5년 전에 갔던 것 같은데 일단 특이한 게 5층에 장소가 있는데 1층에서 5층까지 갈 때 이 철제 이 계단을 빙글빙글 돌면서 올라갑니다. 나선형 계단을. 근데 이거를 저도 글로 걸어 올라가 봤는데 이제 몇 층인지 알 수가 없어요. 느낌은 한 3층쯤 온 것 같은데 벌써 5층이네? 이런 식으로 빙글빙글 돌게 돼서 실제로 끌려갈 때 눈이 가려진 채 끌려가면 층수를 알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올라갈 때 계단의 소리가 너무 이렇게 울리는 소리 있잖아요. 철제 소리? 예. 너무 울려서 좀 무섭다 해야 되나? 네, 그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건물을 들어가기 전에 또 입구에 이제 철제 슬라이딩 출입문이 있는데 이게 이중으로 돼 있고, 예, 그래서 약간 들어가도 되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좀 위축감이 드는 것도 그랬고, 그 다음에 또 막상 5층에 갔었는데 17개의 방이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이제 약간 요즘으로 치면 고시원 느낌? 이렇게 복도가 있고 양쪽에 문이 있는데 문이 엇갈리게 돼 있어서 문을 열면 다른 방이 보이지가 않아요. 예, 그러니까 열린 문이 다른 방을 가려준다 해야 되나? 예, 그런 구조가 돼서 굉장히 특이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계단의 문도 다른 방문이랑 똑같이 생겨서 그러니까 문을 닫아놓으면 어디가 계단인지 알 수 없는 거죠. 예,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이 방에서 뛰쳐나가도 내려갈 곳을 못 찾는 거죠. 문만 보면 다 똑같으니까. 네, 그 다음에 509호실 같은 경우는 지금 그대로 유지되어 있는데 이곳이 박종철 열사가 사망한 곳입니다. 저도 여기를 가봤는데 되게 좀 방이라기 무서웠어요. 작은 목욕탕과 고문실을 합쳐놓은 느낌? 그 다음에 김금태 전 의원이 이제 고문기술자 이근한에게 고문당한 515호실도 여기 있습니다. 근데 515호실은 제가 들어가 보지 못했지만 감시와 고문을 위한 장치들로 가득하다고 하고 그 다음에 또 각 문마다 이 렌즈가 있잖아요. 우리 아파트에서 왜 밖에 누가 왔는지 확인할 수 있는 렌즈가 있는데 여기는 반대로 밖에서 안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안에서는 밖을 못 보고요.
그다음에 손잡이 같은 경우에도 안에서는 열 수 없고 돌아가지도 않고 그다음에 책상 모서리는 이제 자해를 방지하기 위해 다 둥글게 돼 있고 그다음에 또 이 굉장히 저는 이 부분이 치밀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안에 이제 벽이 다 목재로 된 타공판이 돼 있었는데 건물 밖으로는 새 나가지 않으면서 옆방에는 비명 소리가 잘 울린다고 해요. 예. 그래서 거기에 따른 어떤 공포감도 있겠죠. 그다음에 제가 좀 특이하게 생각했던 거는 1층에서 4층까지는 밖에서 봐도 평범하게 이제 널따란 창문이 있는데 5층만 세로로 되게 좁은 창문이 있어요. 한 틈이 진짜 사람 머리 안 들어갈 정도? 요 정도 되는데 기다란 창문이 있는데 그것도 알고 보니까 이제 밖을 볼 수 없고 머리가 안 들어가니까 투신도 할 수 없고 예, 그런 한 뼘 창문이라고 해요. 그래서 제가 갔을 때 물론 다른 구경 오신 분들도 있었지만 이게 좀 으스스하고 서늘하고 네, 소리도 굉장히 울리고 이랬는데 2018년 12월에 경찰청 인권보호센터로 조금 이게 바뀐 것 같아요. 예, 그래서 1층은 역사 홍보관이 생기고 4층에는 박종철 기념 전시실 및 인권교육 자료실이 있고 제가 갔던 5층은 이제 취조실을 개방해놨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되시고 좀 이제 이런 사태가 진정이 되면 한번 직접 가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예. 이런 사람들이 있어서 민주주의를 위해서 싸워서 지금 진행이 된 거거든요. 예. 저는 최근에 그 미중 사태 이런 것들을 보면 미중 갈등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뭐 어떤 사람들은 뭐 중국이 잘 버틸 수도 있다. 어떤 사람 미국의 힘이 세다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양국의 가장 큰 차이는 민주주의 문제가 아닐까 싶거든요. 그래서 민주주의적인 형태의 가치가 사회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계기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이게 물고문을 이렇게 수건을 이렇게 얼굴에 껴얹어요. 박정천 이제 욕조에다가 이제 직접 담그는 것도 있는데 수건을 이렇게 위에다가 한 다음에 주전자에다가 물을 담아갖고 수건 위에다 이렇게 뿌립니다. 그래도 어차피 숨이 안 쉬어지게 되고. 그래서 폐에 물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고문 후유증이 뭐냐면은 폐에 물이 들어가서 이제 폐 부종이 생기면서 살아난다 하더라도 좀 오래 못 사는. 아마 고 김근태 의원님께서도 이제 오래 못 사셨거든요. 예, 사실상 고문 후유증이 생기면 오래 살 수가 없는 그런 부분이죠. 그리고 이분의 그 실화를 영화로 만든 게 있었는데 제가 지금 제목이 생각. 남영동이라는 영화. 맞아. 남영동 네. 1984. 그리고 8호? 이거 남영동이라는 이름도 이거 바꿔야 돼요. 왜요? 이거 남영동 이거 잘못된 이름이에요. 이게 며칠 전에도 우리가 8.15였지 않습니까? 네. 예,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친일파들이 이제 그 독립유공자들을 이렇게 내려다보는 이런 무덤에 묻혀 있다 이런 얘기도 좀 나오고 했는데 남영의 뜻이 뭐냐면요, 일본 육군본부 남쪽 본부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일본을 대본영이라고 부르거든요. 대본영이라고 부르니까 대본영 남쪽 본부, 남쪽 대본영이야, 남쪽 대본영. 줄여서 남영동이야. 남쪽 대본영의 줄임말 남영. 이거 안 되죠. 여기 저 김구 선생님도 계시고 그런데. 다 무섭네 단어가. 네? 대공분실도 그러니까 무서운데. 다 무서운 거지 이게. 남영동도 무서워. 일본 대본영 이렇게 해가지고 만들어진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알면은 조금씩 우리 사회가 어느 지점에서 변화되고 바뀌어져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좀 확인해 볼 수 있는 내용이 있겠죠. 자, 어떻게 우리 곰쌤께서는 또 이종 보통 키워드로 네, 저는 의식화라는 키워드를 이거 먹어봤습니다. 그 사람들 많이 쓰는 단어 아니에요, 그럼? 네? 의식화? 무시무시한 단어인데 예. 이게 그냥 제가 아는 바로는 제가 이제 주워들은 바로는 예. 저는 이제 선배들이 자기 선배들한테서 들었다. 그렇죠, 들었다. 저도 들었어요. 예. 이야기에 따르면 이제 1980년대 대학에서는 이제 탈춤반, 풍물반 이렇게 뭐 전통 문화를 읽는다는 명분을 내세우면서 실제로 가입하면 이게 그 금서들을 읽는 그런 동아리가 되게 많았다. 아니 정말 저기 합니다. 이 사람들은 정말 춤을 췄고요. 이분들은 책을 잘 안 읽어요. 예, 이분들은 춤춘 거 맞아요. 예. 다른 동아리가 책을 읽었겠죠. 실제로 공연도 많이 했고요. 네네. 근데 이제 이게 일종의 문화 운동이었다라고 뭐 그때 당시에 이제 여기서 춤추고 이제 노래하셨던 지금은 이제 문화평론가 직함을 달고 있는 분들이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던데 이제 대학에 와서 서양의 학문과 사회이론만 공부해서는 이제 민중을 이해할 수 없고 또 민중의 생활을 이해해야 우리가 그들과 함께 혁명할 수 있다. 뭐 이런 생각을 해서 탈춤반, 풍물반 이런 걸 많이 했다고 합니다. 또 그런
동아리 안에서 또 이제 자신의 어떤 뭐랄까 그 충실함을 증명하고 나면 이제 마치 우리 책의 주인공인 현숙처럼 이렇게 그 비밀스러운 이제 2차 동아리들로 이렇게 같이 가기도 하고 그랬다고 하는데 이제 그런 걸 좀 나쁜 말로 표현하면 아마 의식화라는 단어를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중고등학교 때 이제 학교에서 가르쳐 주던 거, 이제 신문에서 뉴스에서 보고 들은 것만 이제 믿어가지고 부르주아적, 참 너무 80년대적 단어다. 민중적 사고에 세뇌된 정신을 털어내고 혁명을 이해하고 준비하는 새로운 영혼을 불어넣는 공간, 약간 이런 느낌인 거죠. 그래서 내가 알던 것과는 죄다 반대되는 것만 이제 선배들이 알려주니까 뭐 80년대 광주에서 어떤 일이 있었다, 뭐 민중들이 이런 탄압을 받았다, 뭐 어떤 사람들이 말씀해주셨던 뭐 대개공부실 가가지고 거의 죽어서 나왔다, 뭐 그런 걸 이제 알고 보게 되니까 또 새로운 세상을 본 것 같고 또 내가 주변 친구들과는 다른 어떤 특별한 사람이 된 것 같은 느낌을 주는 좀 그런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지식을 알게 된다는 것 자체가 뭐 당연히 나쁜 일은 아니죠. 근데 너무 몰입하면 또 한쪽 시각으로 쏠리기가 쉽고 또 대화가 통하는 사람 찾기도 어려워서 이제 친구도 잃고 그러다 보면은 다시 이제 친구를 찾아서 그 운동의 판으로 돌아오는 이 악순환이 좀 반복이 되는 셈이죠. 근데 어쨌건 간에 이제 1980년대라고 하는 시기는 형식적으로든 실질적으로는 이제 독재 체제였다는 게 너무 명백하고 그래서 그에 그냥 반대하는 정도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이런 종류의 의식화, 그러니까 독재에 반대하는 의식화라고 하는 거는 세계관이나 사고 방식의 측면에서 뭐 그렇게 틀렸나? 옳은 구석이 많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우리가 지금 이제 2020년을 살고 있는 우리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느냐를 한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때 이제 의식화를 통해서 1980년대에 시대 정신을 공유했던 사람들이 이제 사회의 주류가 되었고 또 그 아래 세대는 이제 아래 세대답게 주류가 싫어하고 그들이 하는 모든 것에 반대를 합니다. 저는 이제 이 틈을 요새 이른바 보수 우파 유튜버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치고 들어가고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들, 우리 윗세대들이 민주화하니까 나는 민주 싫어, 독재 좋아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저는 이제 이 사람들 지금 그 보수 우파라고 이제 이른바 젊은 보수 우파라고 불리는 그 사람들의 어떤 자기 서사가 이 80년대 의식화 과정이랑 좀 비슷해 보인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하지만 물론 이제 우리는 이미 민주화를 했고 그렇다면은 그것을 넘어서는 더 좋은 사회를 생각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이 얘기되는 이 보수파라는 사람들은 오히려 과거 회귀적이다라는 느낌은 지울 수가 없고 그래서 분명히 그게 옳은 흐름이라고 보기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 이제 이 시민의 권리를 찾는 과정과 정치 구조의 발전이라고 하는 거를 그냥 단순히 윗세대가 싫어, 나는 민주화 386 싫으니까 뭐 이제 그 이승만 박정희 찬양할 거야 이런 식으로 단순하게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말로 더 나은 사회가 무엇인지 고민하는데 우리의 초점을 맞추고 이제 그에 필요한 정보가 무엇인지 이제 객관적인 시각에서 골라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특히 이제 이 방송을 들으시는 이제 학생 청취자들, 그러니까 중고등학생 청취자분들께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런 거예요. 너네가 모르는 걸 내가 알려줄게 라고 하는 사람들은 일단 경계하고 봐야 된다. 선생님이 아니라면은 선생님 말고 이제 뭐 유튜버 뭐 주변에 옆에 선배 막 이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난 너네가 모르는 걸 알고 있어, 너네는 새로운 사람이 될 거야, 이런 걸 시도한다면 이제 일단 경계할 필요가 있고 이제 그런 사람들을 경계하는 방법을 가장 잘 알려주는 수단이 바로 책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이제 교육진담 제작진 모두가 이제 여러분이 그런 잘못된 의식화의 길을 피해서 이제 객관적 시각을 얻을 수 있는 데 도움을 드리는 책을 이제 많이 소개해 드릴 것이다. 뭐 이런 훌륭합니다. 얘기로 네. 마무리를 지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말이 좀 길어. 근데 그 민주주의는 과정이죠. 민주주의 과정이라 완성형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어차피 그 끝없이 인간의 존엄과 자유평등을 향해 가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인류의 어떤 보편적인 흐름이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고대 그리스 로마 시대의 민주주의가 르네상스를 거치면서 프랑스 대혁명과 이런 시민혁명을 통해서 발전되었다는 그런 논리는 틀린 논리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민주주의, 서구의 민주주의를 이해하고 있지만 사실상 민주주의는 전 지구적 차원에서 나타날 수 있는 보편적 형태의 모습을 띠고 각각의 조건 속에서 발전되어 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즉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역사 속에서 민주주의가 발전되어 왔었고 중국은 중국 역사 속에서 발전되어 왔었고 서구는 서구 역사 속에서 발전되어 왔었는데 그 발전의 과정 자체가 서구적 형태의 민주주의가 지금 현재 조금 앞서 있고 조금 더 전 세계적인 형태의 모델이 되었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는 것이 일단 좋지 않을까 이런 어떤 생각이 들고요. 요즘 학생들은 뭐 또 그런 생각 하지 않습니다. 예. 좀 위험해 보이고 또 이게 네. 그러면 이제 요 대목에서 보수와 진보의 용어를 먼저 정리해 드리자면 보수라는 말은 시장 경제를 추진하는 세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본주의적 시장 경제를 강조해요. 진보라고 하는 사람들은 복지를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보는 조세제도에 있어서의 형평성을 강조하고 사회복지를 많이 강조하게 되는 거죠. 보수는 자본주의적 시장 경제를 강조하기 때문에 도덕성을 굉장히 중시여겨요. 그러니까 보수적 정치인들이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거는 개인의 도덕성이에요. 그러니까 개인이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보수 정치인의 자격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본주의 시장 경제가 정상적으로 발동하기 위해서는 엘리트의 도덕성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는 거죠. 이게 보수와 진보의 가치예요. 그래서 진보는 구체적 정책 능력, 보수는 도덕성을 생명으로 하는 정치 세력이 되는 거고요. 우파와 좌파는 프랑스 혁명, 다들 아시겠지만 프랑스 혁명 당시에 급진적인 사람이 좌측에 앉아 있었고 그 온건한 사람들이 우측에 앉아가지고 좌파 우파가 된 거예요. 마치 우리나라 옛날 당파 싸움할 때 그 동인과 서인이 그 사람 집이 동쪽이고 그 사람 집이 서쪽이어서 동인 서인이었던 것처럼 이게 좌파와 우파인데 우파의 가장 기본적인 특징은 민족주의예요. 그러니까 좌파는 민족주의가 오히려 약해요. 그러니까 우파의 아젠다가 돼야 되는 거는 통일, 자주국방, 친일 청산이 대한민국 우파의 아젠다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내가 보수 우파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도덕적 가치를 중시 여기면서 친일 청산, 자주국방, 남북 통일, 왜 민족 통일이니까 이런 것을 부르짖을 때 그게 진짜 보수 우파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또 마찬가지로 진보 좌파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또 진보 좌파의 나름의 논리가 있어야 돼요. 복지를 강조해야 되는 거고 공공연금주택을 건설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주거의 안정을 심어줘야 된다. 청년 세대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게 진정한 의미의 그 진보 좌파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우리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좀 더 알고 그런 내용들 준비해 간다면은 훨씬 더 많이 발전되어져 나갈 것이다. 그래서 용어는 용어인데 그 용어대로 안 사는 게 문제예요. 용어는 용어인데 용어대로 안 사는 게 문제죠. 그게 문제니까는 용어에 맞게 진행을 해야 돼. 이거는 보수 우파라고 불려지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진보 좌파라고 불려지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진보 좌파의 최대 아젠다가 돼야 되는 것은 통일이 아니라 공공연금주택이 돼야 돼요. 네. 요새 집 때문에 힘드신가요? 아니 제가 이렇게 미리 딱 얘기하잖아요. 제가 이게 요즘 관심 있게 보는데 다음에 정치적 이슈에서 한국 사회에 굉장히 중요한 시사 이슈는 아마 공공연금주택이라는 단어일 거예요. 미리부터 들어주시면 아마 저 뉴스에 자주 나올 거예요. 이제 앞으로. 이게 아마 한국 사회에서 상당히 중요한 아마 아젠다로 아마 세상에 나오게 되겠죠. 왜냐하면 청년 세대들이 결혼을 안 하고 청년 세대들이 주거에 대한 어떤 불안을 겪게 되면은 사실상 소비를 안 하게 되거든요. 결혼도 안 하게 되고. 이게 사실 이게 진보의 정책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논의가 좀 이루어진다라고 볼 수 있겠죠. 제가 이렇게 오늘 역시 뭐 문제가 생기면 항상 아프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아이랑 투게더 시간입니다. 자. 네, 제가 꼽은 것은 만화로 보는 민주화 운동 시리즈입니다. 이거 올해 나왔고요. 김홍모, 윤태호, 마영신, 유승아 작가가 각각 제주 4.3, 4.19 혁명, 5.18 민주화 운동, 60 민주항쟁을 다룬 4권으로 이루어졌는데요.
저 아직 읽어보지 못했어요. 근데 이제 민주화 운동 기념사업회가 기획했고 제가 한 번쯤 봤던 만화 작품들의 작가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저는 무엇보다 4.3 제주 4.3이 들어갔다는 게 좀 인상 깊더라고요. 저희 어릴 때는 약간 4.3이 약간 아직까지는 좀 잘 이렇게 교육 진상을 규명한다 예, 정도. 그쵸? 예, 교육을 해주지 않는 좀 그런 게 있어가지고 그게 들어간 게 좀 시대가 변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 저는 사실 요 책 같은 경우에는 그 미국에 이제 출판이 돼서 알려졌고 또 미국 리뷰 같은 걸 이렇게 몇 개 봤을 땐 굉장히 좋다고 생각했지만 제가 읽었을 때는 약간 번역투 예, 그러니까 말투가 다 번역투예요. 그래서 약간 한국 같지 않다는 괴리감 그런 게 좀 있고 그 그림체도 약간 한국 사람 같지 않은 묘한 그런 예. 그렇죠. 예, 약간 미국에 건너간 지 오래된 한국 동포 같은 그런 느낌의 그림체가 있어서 뭔가 우리나라에서 했던 일 같지 않은 느낌이 조금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물론 한 권짜리 보긴 괜찮지만 예, 요 책도 저는 괜찮을 것 같아서 4권 된 시리즈 추천드리고요. 두 번째는 영화 1987입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던 그 남영동 1985 그것도 봤는데 너무 고통스럽고 그거는 네, 예, 힘들어요. 극장에서 봤는데 너무 고통스럽고 제가 도가니를 못 봤잖아요, 영화. 소설도 못 봤어요. 전 그거 못 봤어요. 저도 도가니는 못 봐요. 기사만 봐도 못 보겠고 네. 1985는 가서 봤는데 너무 고통스러워. 그 고문 장면이 너무 실제적이라서 내가 받는 것 같고 그래서 학생들과 어머니나 이렇게 다 뭐 또는 초등학생까지도 무난하게 볼 수 있는 작품은 1987인 것 같습니다. 나름 최근에 만들어진 작품이고 또 많이들 아는 배우들, 네, 유명 배우들이 많이 나오는데 다행히 각자의 캐릭터에 잘 묻어나게 자연스럽게 연기를 하고 또 이제 전체적으로 좀 부드러운 분위기가 있어서 부모님과 아이들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게 원래 고문을 받으면 그 고통도 있지만 맞기 전에 고통이 더 심해요. 공포감. 맞기 전에 눈 가리고서 이렇게 묶여 있을 때 그 공포가 정말 무서워요. 그래서 이게 아까 그 소음이 들리잖아요. 발자국 소리가 톡 차라리 맞으면 맞으셨어요? 그러니까 그렇다는 거지. 그러니까 맞으면 맞나 보다. 근데 그 맞기 전에 톡톡톡 다 얘기하고 싶어. 다 얘기하고 싶어. 아는 게 있으면. 자, 자 어쨌든 이런 얘기입니다. 자, 우리 네. 검쌤께서는 그 책 제목이 비밀 독서 동아리잖아요. 그래서 네. 여기에는 굉장히 다양한 책의 제목이 등장해요. 내용은 한 번도 설명해주지 않습니다. 네. 네, 이 제목들을 쭉 봤을 때 지금 읽어도 의미 있는 책이 뭘까? 네. 아무래도 80년대니까 그러니까 그때의 맥락이 있고 그때 맞는 책이 있었다면은 그 중에서 지금 읽어도 괜찮을 만한 책은 뭐가 있을까를 이제 배제를 하는 방법으로 살펴봤는데 맨 끝에 이제 베티 프리단의 여성성의 신화, 이제 책에는 여성의 신비라는 그 제목으로 등장하는데 이 책은 그래도 지금 읽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2018년에 재판이 돼서 나오기도 했고요. 한글 번역본이. 그래서 한번 동아리에서 읽은 책들을 이제 한번 제가 쭉 살펴봤는데 일단 원래 고전인 존 로크의 통치론은 네. 뭐 이건 그냥 고전이에요. 지금 읽으셔도 되는 거고 이제 김일성의 저서는 뭐 이건 그냥 정치 프로파간다고요. 전 안 봐요. 죄송합니다. 예. 저 원래 그 특정인을 이렇게 우상하는 걸 좋아하지 않아서 일단 뭐 저는 안 봤습니다. 누구한테 죄송한 거예요 여기서? 뭐 이거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겠지 뭐. 근데 뭐 어쨌든 저는 안 봅니다. 네, 뭐 그렇고 또 이제 약간 그 정신이 오락가락 하시는 것 같은 김지아 시인도 있고 중국에 대한 정보가 거의 없는 상태에서 쓰여졌던 이제 리영이의 전환시대의 논리 또 아마 이제 교과서에서 이제 그 이 방송을 듣는 중고등학생 친구들이 배울 김정환 시인의 시 뭐 이런 작품들은 이제 시대적 사명을 다한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이제 노암 촘스키 같은 경우에는 학자로서는 훌륭한데 뭐 정치 평론가로서는 뭐 전 잘 모르겠어요. 그냥 그거는 이제 각자의 판단에 맡겨보고 행정가로서는 논란이 많은데다가 이제 이미지 자체가 너무 완전히 소비진돼 버린 체게바라 또 좀 그렇고 체게바라 글은 되게 멋있어요. 네, 뭐 글은 뭐 그냥 멋있지만, 이제는 뭐 그냥 그 하나의 셀럽 정도로 이해를 해주시고 그쵸. 이영희 선생님의 어떠한 글은 그때 당시에도 되게 많이 팔리고 유명하셨던 네. 좋은 글을 많이 쓰셨던 분이죠. 아니 이에치카의 역사란 무엇인가도 금서였어요. 그쵸. 변호인의 소재가 됐죠. 아니요, 그 진짜로 이에치카의 역사란 무엇인가를 읽고 제주공항에서 붙잡힌 애 있어요. 책 들고 타다가 너 이거 왜 보냐고. 공부하려고 보지. 이거 그랬어요 그때 당시에는.
네, 저 또 지금 봐도 선동적이라서 약간 머뭇거려지는 이제 로자 룩셈부르크 또 좀 그렇고 교육학 분야의 고전이긴 한데 이거 제 교대나 이제 교육학과 다니는 친구들은 이 책 거의 빠짐없이 보긴 하는데 라틴 아메리카라는 배경 때문에 무작정 우리 교육 현장에 적용하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게 이제 파울로 프레이리의 페다고지. 이 책은 많이 추천해 우리 예. 교육학에서 읽은 책이 없어요. 예. 예. 이거 금서였었어요, 근데. 예, 이게 원래 제목이 진짜. 억압받는 자들의 교육에 관하여거든요. 예. 예. 근데 이거는 그냥 교육학의 고전이에요. 예, 그쵸. 그런 거 갖고 이해치카 역사는 무엇인가도 비슷한 거죠. 예. 예, 그래서 그 이제 지금 이 목록이 그 이른바 그 금서 동아리에서 읽었던 책의 목록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다 빼놓고 나니까 여성성의 신화 하나가 남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그리고 이제 페미니즘 이슈는 최근 5년 동안 한국 사회에서 가장 핫한 이슈이기 때문에 이 분야의 고전인 여성성의 신화 정도는 챙겨 보셔도 뭐 그다지 이제 우리 시대와 떨어지지 않은 그 이슈 트래킹을 하실 수 있는 책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우리 최쌤은 했죠? 했죠? 네. 예. 그러면 이제 마지막 마지막 이거 해줘야죠. 마지막 이거. 네. 예. 일단 이제 다음 주 도서는 데프니 두 모리에의 단편선 표제작은 지금 쳐다보지 마라고 하는 책입니다. 원고를 준비하기 위해서 지금 계속 읽고 있는데 정말 재밌습니다. 강추드립니다. 이 여름을 보낼 단 하나의 책. 그 정도입니다. 훌륭하네요. 정말 강하게 추천을 드립니다. 자, 마무리 쳐주셔야죠. 교육진담은? 네. 교육진담 수요독서 코너는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책을 꼼꼼하게 하지만 가볍게 읽어나가는 코너입니다. 여러분의 손길에서 책장이 넘어가는 소리의 숫자만큼 댓글, 좋아요, 구독하기,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